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이제 삼국의 사회, 경제,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삼국, 우리 지난 시간까지 삼국의 정치 변동에 대해서 봤어요. 근데 삼국의 정치 변동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회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그 사회의 모습, 그리고 어떠한 경제적인 그런 발전이 있었는지 그런 경제적인 모습,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떠한 문화생활을 향유했는지 문화에 대해서도 같이 보는 게 이 전체적으로 그 나라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회, 경제, 문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경제 부분인데요. 이 시기에는 농업이 굉장히 발달을 했어요. 그러면서 농업과 관련된 그런 발전된 모습들이 보여요. 그래서 농기구가 원래는 이제 돌로 거의 썼는데 돌은 너무 무겁죠. 그래서 땅을 막 깊게 파는 것도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제대로 할 수가 없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때 이제 철기 시대잖아요. 그 위만조선 이후로 철기가 본격적으로 보급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본격적인 철기 시대인데요. 그래서 철제 농기구가 보급이 돼요. 철은 돌보다 훨씬 가벼워요. 하지만 단단해요. 그래서 훨씬 땅을 더 깊게 팔 수도 있고 사람들이 이제 농민들이 들고 다니기에도 훨씬 더 편해요. 그래서 철제 농기구가 보급이 되면서 농업 생산력이 훨씬 더 향상이 되었고 또 우경이라는 것이 보급이 돼요. 그 지증왕, 신라 지증왕 했을 때 잠깐 설명했는데 소를 이용해서 밭을 갈게 한 거예요. 사람보다는 소가 힘이 훨씬 더 세요. 그래서 사람이 밭을 가는 것보다 소의 힘을 이용해서 밭을 가는 게 훨씬 깊이 갈리고 훨씬 더 빠른 시간 내에 많은 밭을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밭을 왜 가냐면 땅을 이렇게 한번 뒤집어 가지고 속에 있는 땅을 밖으로 꺼내서 그 영양분이 아직 남아있는 그 흙을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농사가 잘 되게 하는 거거든요. 땅을 이렇게 갈아 엎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소가 대신 했던 거고, 이 당시에는 왕토 사상이라는 게 있었어요. 왕토 사상은 이 나라의 모든 땅은 왕의 땅이다 라고 하는 기본적인 그런 사상이었어요. 그래서 이 땅이 내가 그 농민이 자기 소유인 땅이긴 하지만 원래 왕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땅은 왕의 것이다 라고 하는 왕토 사상이 기본적으로 있었어요. 그리고 귀족들은 뭐 시급이라든지 무급 같은 이런 대가를 받았는데, 귀족들이 나라의 일을 하잖아요. 그럼 나라 일을 하면 그에 따른 대가가 와야겠죠. 왜냐하면 무보수로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일을 하면 보수를 받아야죠. 그게 바로 시급과 노급이라는 건데, 그래서 그 땅을 주고 그리고 뭐까지 주냐? 노비까지 줘요. 이 당시에는 노비도 자신의 재산으로, 귀족들의 재산에 포함이 됐거든요. 그래서 노비도 함께 지급을 하는 이런 시급, 노급 이런 것들을 줬습니다. 그리고 요거 하나만 알아두시면 좋은 게, 그 신라의 지증왕 때 동시라는 것을 설치를 해요. 이게 뭐냐면 시장을 관리하는 관청이에요. 그래서 동시전을 설치해서 시장을 관리 감독하게 했다. 그래서 이때도 시장이 있었다는 얘기겠죠. 이게 기본적인 그냥 경제 요 정도만 알아둬도 될 것 같고요. 사회 부분으로 넘어가면, 사회는 말 그대로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죠. 어떻게 살았나. 사실 경제도 사회 안에 들어가고 문화도 사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이제 살았나 보면은, 이 당시엔 철저한 신분제사였어요. 그래서 귀족, 평민, 천민, 크게 이렇게 세 개의 그 신분으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귀족들은 대체로 누구냐?
이때 귀족들은 그 전에 부족들이 모여서 연맹왕국에 있다가 점차적으로 이 중앙집권 국가로 성장했다고 설명을 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 부족장들, 부족의 장이었던 부족장들이 귀족으로 편입됐다라고 하는 걸 고국천왕할 때 잠깐 했었어요. 그게 바로 요건데요. 이 기존의 부족장들이 귀족으로 편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부족장들 출신이 보통 귀족이고요. 평민들은 대다수가 농민이었고요. 이 평민들이 굉장히 중요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세금을 납부하던 주체였고 노동력을 지불하던 주체였어요. 그래서 이게 세금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그 한 해의 수확량, 수확물을 가지고 세금으로 내는 것도 있고요. 노동력을 지불하는 세금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이 어떤 물질로만 내는 게 아니고 내 노동력도 세금으로 내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요역과 군역이라는 게 있는데 요역은 나라에서 대규모 토목공사 같은 거, 왕실을 더 크게 짓는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외부의 적이 침입하지 못하게 산성을 쌓는다든가 이런 토목공사 하잖아요. 이때 백성들을 징발을 해요. 그래서 얘네들한테 일을 시키는데 이게 바로 세금이라는 거죠. 그리고 군대,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군대에 군인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 군인으로 보내는 걸 백성들을 보내요. 이게 바로 군역. 이것도 세금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세금을 내는 주체가 바로 평민이었기 때문에 이 평민을 좀 안정되게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왕들의 항상 고민거리였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살기 힘들어져요. 그래서 귀족한테 돈을 빌리거나 땅이나 곡식을 빌렸다가 갚지 못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귀족의 노비로 들어가요. 노비들은 세금을 안 내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서는 최대한 많은 세금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야 나라에서 무엇인가를 할 때 좀 두둑하게 돈이라든지 뭐가 두둑하게 재산이 있어야지 나라의 정책을 시행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건물을 짓거나 할 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세금이 두둑해야 되기 때문에 평민들이 노비로 전락하지 않도록 나라에서는 이 평민들을 위한 정책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거고 그래서 고구려 고국천왕은 진대법이라는 것도 실시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천민인데요. 천민들은 그냥 대부분이 노비였어요. 노예. 이 노예는 어떻게 형성이 되냐? 전쟁 포로였기도 하고요. 아니면 죄인이기도 했고요. 죄수. 또 아까 얘기했듯이 귀족한테 빚진 사람들, 빚을 못 갚아가지고 이제 이 귀족의 노비로 전락한 사람들 이렇게 주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삼국은 각자의 귀족회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 순으로 제가회의 그리고 백제 정사암회의 신라의 화백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귀족회의인데 왜냐면 이 삼국시대까지만 해도 사실 왕권이 우리가 생각하는 막 절대 왕권, 막 전제 왕권보다는 귀족들하고 거의 동등한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귀족들하고 같이 회의를 해서 여기서 결정된 사항으로 정책을 시행하는 이런 부분들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귀족회의가 굉장히 중요했고 그리고 화백회의 같은 경우에는 만장일치되었다라는 거.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만장일치로 통과가 돼야지 그 안건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 안건이 시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장일치제였다는 것까지 알아두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대 문화인데요. 문화는 보통 이제 크게 유, 불, 도로 나눠가지고 유교, 불교, 도교 이렇게 세 개로 많이 봅니다. 먼저 유교는요, 유학을 이야기하는데, 이 유학은 순추전국 시대 공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학문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부모한테 효도하는 것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인을 이야기하는데, 인은 사랑을 이야기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삼국시대에 이게 받아들여지게 됐냐? 삼국의 왕들은 중앙집권 국가를 만들면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다양한 사상들을 받아들여요. 그 중에 하나가 유학인데 부모한테 효도하는 유학이 어떻게 왕권 강화하고 연관이 있을까? 이 나라의 부모는 누구예요? 나라의 아버지는 왕이죠. 그러니까 부모한테 효도하는 거나 왕한테 충성하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유학을 통해서 왕에게 충성하는 신화를 많이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유학이라는 학문을 그냥 가져와서 너네 이거 공부해라고 하면은 뭐 어떻게 책을 뭘 공부해야 될지도 모르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라에서 학교를 만들어줘요. 그런 학교가 태학 또는 지방에는 경당이라고 하는 학교도 만들고, 백제 같은 경우에는 박사제도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유학을 가르치는 이런 박사제도 같은 것도 만들어서 왕에게 충성하는 그런 신화들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라에는 화랑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화랑이라고 하는 애들이, 화랑에 속해 있는 애들이 우리끼리 약속을 해요. 우리 유학 공부 진짜 열심히 하자, 공부 열심히 하자 약속이라고 하는 그 다짐을 새겨놓은 비석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임신년에 쓴 임신서기석이라고 하는 돌이 있습니다. 이거는 신라의 화랑 둘이서 우리 공부 열심히 하자라고 약속한 글이에요.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와요. 자, 다음 불교입니다. 불교는 정치 흐름을 볼 때도 이야기했지만 왕들이 진짜 기를 쓰고서 받아들이려고 했던 종교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귀족들이 처음에 반대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귀족들은 자기네들이 이제 다스리고 있는 그 지역에 고유한 신앙이 있잖아요. 이 신앙을 주도하던 집권 세력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 불교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게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종교로 자리를 잡게 되면 이 민간 신앙들, 그 지방에 있던 토속 신앙들은 그게 다 죽어버리죠. 그러면 그것을 집도하던 귀족의 세력도 당연히 약화가 되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왕들은 불교를 왕권 강화에 이용하려고 갖고 왔기 때문에 이 왕권이 강해지는 걸 반대했던 귀족들은 기를 쓰고 반대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잠깐 또 이따 설명할 거지만 백제 같은 경우에는 침류왕이 불교를 공인을 했는데 이 불교 공인했던 침류왕은 재위기간이 1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1년밖에 재위기간이 안 되냐라고 추측을 하면 이거를 받아들이면서 반대 세력에게 암살을 당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어려움을 겪고서 받아들였던 게 불교예요. 그래서 왕권 강화에 이용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왕직불 사상이고요. 왕이랑 부처랑 같다라고 하는 거에서 왕이 곧 부처다라고 하는 거고, 받아들였던 왕들은 고구려는 소수리만 받아들인 게 공인했다라는 얘기예요. 공식적으로 나라에서 인정했다라는 게 공인한 왕이 고구려는 소수리만, 백제는 침류왕, 신라는 법흥왕입니다. 그래서 이 세 왕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삼국의 불교 수용왕, 고구려, 백제, 신라, 소수리왕, 침류왕, 법흥왕, 굉장히 중요한 왕들이에요. 요것을 이제 기를 쓰고 받아들이고, 법흥왕 같은 경우에는 잠깐 설명했지만 2차 돈의 순교를 계기로 해서 본격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삼국시대 불교의 또 하나의 큰 특징은 호국불교라는 거예요. 호국불교. 이 불교를 단순히 종교로만 받아들였다라기보다는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서 나라를 보호하는데 이제 이 종교를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나라를 보호해주는 역할로 종교를 받아들였다라는 호국불교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불교는 아까 받아들일 때 귀족들이 기를 쓰고 반대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이 귀족들도 불교를 이용합니다. 어디에 이용하냐? 신분제도 정당화에 이용을 하는데, 무슨 사상 갖고 신분제도 정당화에 이용을 하냐면 윤회사상, 그리고 설 이런 걸 가지고 신분제도에 이용을 해요. 이게 뭐냐면
업이라는 거는 내가 살아오면서 쌓아온 모든 일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나쁜 일도 업에 속하고 좋은 일도 업에 속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업을 쌓느냐에 따라서 다음 생에 내가 뭘로 태어날지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윤회 사상이에요. 윤회는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다시 태어나고 죽으면 다시 태어나고. 근데 뭘로 태어나느냐는 현생의 업에 따라 달려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생에 내가 진짜 잘 살았어요.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러면 다음 생에 귀족이나 왕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거고, 아니면 내가 현생에서 진짜 막 범죄를 저지르고 나쁘게 살았어요. 그럼 다음 생에서 진짜 막 하찮은 존재로 태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거 업사상이거든요. 윤회랑 업사상을 이용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귀족들은 자기네들이 지금 귀족인 이유는 우리가 전생에 굉장히 잘 살았기 때문이야. 그리고 니네가 지금 그렇게 천한 신분인 거는 니네가 전생에 못 살아서 그래. 그러니까 불평 불만 갖지 마. 거기에 만족하면서 그냥 현생을 잘 살아라고 그거를 신분제도에 이용을 한 거예요. 사실 이게 되게 좋은 사상인데 불교 안에서는 귀족들은 이거를 신분제도 정당화에 이용을 한 거죠. 여기에 이용을 했던 게 바로 윤회 업사상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귀족들도 불교를 많이 이용을 했어요. 자, 마지막으로 도교인데요. 도교는 춘추전국 시대 노자 장자의 도가에서 비롯이 됐고요. 도교는 사실 중국에서는 황제들이 굉장히 많이 따르고 좋아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까지 막 발전하지는 않았던 종교예요. 이게 중국 황제들이 왜 좋아했냐면 여기에는 막 불로불사, 그리고 막 장수, 안 아프게 막 오래 살고 막 무병장수 이런 것들의 사상이 담겨 있어서 이상한 약도 먹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숭배를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의 그 왕들은 그렇게까지 많이 따르진 않아서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발전하지는 못한 종교예요. 또 이 도가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교가 들어와서 좀 어느 정도 받아들여진 게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상이 주로 있냐면 신선 사상 같은 거. 신선, 산에 막 들어가서 그 풍류를 즐기면서 시 쓰고 술 마시고 막 이렇게 사는 사람들, 그리고 현세의 복을 좀 누리자.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에서의 복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대표적인 유물로는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그 사신도가 있어요. 그래서 주작, 백호, 청룡, 현무 이렇게 그려져 있는 사신도 있거든요. 이게 고구려의 대표적인 도교의 유물이고요. 백제 같은 경우에는 산수문의 벽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 볼 때 선지에 사신도나 산수문의 벽돌 이런 게 나오면 무조건 도교랑 관련된 선지를 고르시면 됩니다. 이런 유물들이 있습니다. 자, 이어서 삼국의 문화유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덤 양식에 대해서 좀 볼 텐데 요즘에 무덤 양식 같은 경우에는 막 그렇게 잘 나오지는 않은데요. 고구려는 처음에는 이제 돌무지 무덤, 돌이 무더기로 쌓여있다 해서 돌무지 무덤이거든요. 돌무지 무덤이었다가 굴식 돌방 무덤으로 바뀌어요. 백제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에서 갈라져 나온 그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 무덤에서도 그 양식이 좀 많이 있어서 처음에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었다가 점차적으로 똑같이 굴식 돌방 무덤이 있어요. 근데 그 나중에 얘네 백제 웅진으로 천도한 다음에 웅진 시기에 무령왕릉 있어요. 무령왕의 릉 있죠. 벽돌 무덤의 형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알아두세요. 무령왕릉은 벽돌 무덤.
이게 뭐냐면 중국 양나라의 영향이에요. 그래서 양나라의 그 무덤은 벽돌 형식이라서 벽돌 무덤의 양식을 갖고 있다. 자, 그리고 신라 같은 경우에는 돌무지 덧날 무덤. 돌을 이렇게 무더기로 쌓아놓고 덧널을 이제 안에다가 해서 이거는 정말 그 도굴 하기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입구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막 파헤쳤는데 이게 뭐 돌무지나 막 이런 거밖에 안 나오니까 무덤이 맞나? 이제 하는 의심도 들겠죠. 그래서 도굴에 어려움이 있던 무덤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무엇이 있냐? 얘네들이 왕들이 살던 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도의 유적들은 뭐가 있냐? 안하궁, 고구려는 안하궁이라고 해요. 안하궁이 이제 왕이 살던 곳이었고요. 백제 같은 경우에는 수도를 2번이나 바꿨잖아요. 그래서 3개의 수도를 갖고 있어서 첫 번째 수도는 이제 풍납토성, 그리고 몽촌토성이 있고요. 두 번째 수도 공산성, 그리고 마지막 수도 관북리 유적, 그리고 부소산성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풍납토성하고 몽촌토성은 지금 서울에 있고 공산성은 충남 공주에 있고요.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은 충남 부여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수도였고요. 신라는 수도가 한 곳밖에 없었어요. 초도를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경주에 있는 월성지구가 지금 수도고요. 여기는 계속해서 활발하게 발굴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얘네가 역사서도 편찬을 했어요. 모든 국가들은 자기 국가들의 그 역사서를 편찬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국가의 정통성, 그래서 왕권의 안정을 이루고 좀 왕권의 정통성, 정당성을 좀 부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역사서를 편찬을 했는데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유기라고 하는 책을 썼고 나중에 신집 5권으로 줄였어요. 유기는 100권이래요. 근데 이걸 신집 5권으로 줄였고 백제 같은 경우에는 백제 그 고흥이라고 하는 사람이 서기를 만들었고요. 신라 같은 경우에는 거칠부라고 하는 사람이 국사라고 하는 책을 썼다고 합니다. 근데 이 3개의 책은 모두 다 현재 전해지고 있지는 않아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유실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남아있는 판본이 하나도 없고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삼국시대를 알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편찬한 역사서 중에서 삼국시대를 알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책은 삼국사기입니다. 그래서 삼국사기의 내용을 근거로 보통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삼국사기도 오류가 좀 많아서 삼국사기만 보면 안 되고 중국적 기록도 갖고 와야 되고 일본 서기 기록도 갖고 와서 교차 검증을 해서 그렇게 이제 삼국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가 있냐면 불교 유적들이 많아요. 이 삼국의 왕들이 어떻게든 불교를 수용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불교 유적들도 굉장히 많은데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좀 길어요. 연가 7년명 금동열의 입상. 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백제 같은 경우에는 미륵사지 석탑 제일 대표적인 거고, 그리고 정림사지에 5층 석탑이 있어요. 그리고 서산 마의 열의 삼존불, 서산에 있는 마의불, 마의 열의 삼존불 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미륵사지 석탑은 익산에 있는 미륵사지, 미륵사가 있던 미륵사지에 있는 거고, 정림사지 5층 석탑은 충남 부여에 있는 정림사지에 있는 5층 석탑이고요. 서산 마의열의 삼존불은 서산에 있는데 이렇게 새 부처가 이렇게 돌에 새겨져 있고, 이게 그 백제의 미소라고 하는 별명이 붙였어요. 그래서 햇빛이 이렇게 해가 이렇게 지잖아요, 서쪽으로.
그러면서 노랗게 해가 이렇게 비치면서 이게 막 표정이 되게 막 바뀐대요. 온화하게 웃고 있고 막 이런데요. 그래서 되게 유명합니다. 그리고 신라 같은 경우는 나중에 통일신라 할 때도 얘기할 건데, 여기는 그래서 그 전에 있던 황룡사 구춘 목탑. 황룡사는 몽골의 침입 때 다 불타서 이 구춘 목탑도 그때 불탔거든요. 그래서 지금 복원 작업도 막 하고, 지금 황룡사지가면 박물관 만들어갖고 이렇게 이것저것 막 AR인가 그걸로 막 이렇게 볼 수도 있고, VR로 막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분황사에 있는 분황사 탑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신라의 이제 저기고요. 그리고 이 삼국은 자기네들끼리도 교류를 했지만 우리하고 멀지만 가까운 나라 어디? 일본이 있죠. 일본을 당시에 왜라고 불렀어요. 왜 왜라고 불렀냐면 이때 정권이 야마토 정권인데, 야마토라고 하는 걸 한자로 쓰면 왜예요. 왜. 한 글자. 그게 일본어로 읽으면 야마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식으로 해서 왜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고구려 같은 경우에도 왜 담증이라고 하는 스님이 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종이하고 먹을 전해줬고, 그리고 소류사의 벽화도 그랬다고 합니다. 또 누가 갔냐? 해자라고 하는 사람도 갔고요. 쇼토쿠 태자, 당시에 야마토 정권의 태자가 쇼토쿠 태자인데 그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 되어줬고, 그리고 여기에 그 벽화가 하나 있어요. 다카마스 고분의 벽화가 있는데, 여기 벽화가 고구려의 수산리 고분 벽화가 있거든요. 그거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대요. 그래서 고구려의 영향을 많이 받은 벽화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백제 같은 경우에는 아직기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가서 태자한테 한자를 알려줬대요. 그리고 왕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자문을 알려주고 논어도 전파를 해줬다고 해요. 그래서 한자, 유교 이런 사상을 일본에게 알려준 게 왕인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노리사치계, 이거는 시험에 좀 나올 수 있어요. 이 사람이 가서 불교의 경전이랑 뭐 불상 이런 것들을 전해줬다고 합니다. 노리사치계 같은 경우에는 저기 백제 성왕 때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성왕 때 불교를 가지고 왕권 강화를 좀 이용했거든요. 그러면서 노리사치계도 외로 보내서 이렇게 했고, 신라 같은 경우에는 왜 무슨 기술을 전해줬냐면 배 만드는 조선술, 그리고 제방 쌓는 기술, 제방 쌓는 기술도 알려줬고, 그리고 여기 그 한인의 연못 이런 것도 있대요. 그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신라, 마지막으로 신라에서 요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신라에 호우명 그릇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신라 무덤 호우총에서 발견된 그릇인데, 여기에 이제 광개토대왕의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신라 거기 무덤에서 광개토대왕 그게 나왔을까 봤더니, 그 광개토대왕 때 신라를 도와준 적이 있었어요. 당시에 이제 백제, 오해, 그리고 가야 연합군이 신라에 쳐들어온 일이 있었어요. 근데 신라가 광개토대왕한테 가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해서 광개토대왕이 군사를 보내줬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그 유물이 호우명 그릇이에요. 그래서 이 호우명 그릇도 신라하고 고구려의 관계를 좀 이야기할 때 많이 나오거든요. 이것도 시험에 진짜 단골이에요. 그래서 호우명 그릇, 신라와 고구려의 그런 관계, 그래서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신라가 고구려에 왕자를 인질로 보내고 얘는 막 인질로 잡고 있고 이런 관계가 또 형성이 좀 되기도 해요. 고구려가 신라 내정에 간섭도 하고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번 시간에는 삼국의 사회, 경제, 문화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